유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처럼 연말 분위기를 한 스푼 더한 상태에서 오. 네, 오늘 방송 메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여러분 정치 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2심부터 적용하고 판사 추천도 사법부 내부로 맡기겠다 이런 내용으로 다음 주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시간표를 밝혔더니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배경을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참 밉상이긴 해요. 조희대 사법부가 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매를 드니까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법부가 뭐 내부적으로 뭔가 고민이 있어서 이거를 안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이제 탁 목전에서 통과되기 직전이니까 부랴부랴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한 2, 3일 만에 탁 그대로 법안하고 똑같은 얘기로 진행을 했어요. 뭐 참 좋은 말로 밉상이라 하는데 나쁜 말도 해주세요, 그럼. 나쁜 말로 해요. 참 문제야예요, 문제야. 예. 사법부가 조희대 사법부가. 그래도 그나마 이거를 안에서 얘기로 잡았다는 부분은 환영할 만하나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법안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냥 얘기를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로 법을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법으로 뒤에서 그 말하자면 그 근거를 만들어주고. 사법부에서는 얘기로 이걸 진행하면 조금 더 단단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너무 늦었어요. 법원이. 근데 늦게나마 한 건 다행인데 죄송합니다. 이미 9월에 전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집중심리제 도입 등 2심부터는 빨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예규 그거 뭐 한두 페이지 되던데 그거 저한테 맡겼으면 제가 2-3시간에 써줄 수 있었어요. 여기에 무슨 뭐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것도 아니고 예. 공청회를 한 다음에 아마 패널들의 의견 들어서 한다 이런 모양을 갖추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계속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알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진즉 행동에 좀 옮겼어야죠. 늦었지만 저는 이렇게 늦은 거는 사법부가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하고 늦었지만 그래도 일단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법원이 만들겠다고 하는 이 예규의 골자는요. 내란 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되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으로 정하고 그 재판부는 다른 사건은 맡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무작위 배당 방식과 기존의 것과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 다른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기존이라는 게 주시면요. 법원에서요? 네. 법은 항상 무작위 배당이잖아요. 네. 예, 그 원칙을 계속 견지하되 이것만 재판하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기존에 주장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법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법안은 어쨌든 누가 추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과정, 그러니까 누구를 골라낸다는 과정이 들어가니까 이 랜덤성이 무너진다. 그 과정이 유연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방금 전에 법안이 통과돼서 예규를 뒷받침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 예규대로 했다. 근데 법안에는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뭐 판사회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무작위 배당하면 법을 어기는 거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이 논란이 사실 처음에 시작된 게 이 내란 전담 재판을 직위원 재판장이 맡게 되면서부터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게 뭐가 달라질 것인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의구심은 거기에 대한 화답이 맞나. 근데 민주당의 법안도 이제 무작위 배당으로 바뀌었잖아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 맡기는 것이 맞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주당도 너무 해요. 서영주 소장님. 네. 만들면 만든다고 뭐라 하고 안 만들면 안 만든다고 뭐라 하고 사법부가 너무해요. 도대체 민주당이 어떻게 너무해요. 합니까?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하죠. 그래요? 위헌성 있는 법안으로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은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민주당이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예. 여기에 대해서 짧게 반박을 하면 민주당이 왜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위헌 수정의 소재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을까요? 조희대 사법부 할 수 있었잖아요. 안 했잖아요.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입법부가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뭐 잘잘못 얘기하면 사법부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진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근데 이제 했잖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가 나오는데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은 맥 풀리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건 입법권을 침해한 거다. 그건 너무 나간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규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법 추진은 계속 하겠다. 지금 이게 민주당 입장인 거죠.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의미가 들고 민주당의 대변인이 며칠 전에 그 김어준 씨 방송 나가가지고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딱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직위원 재판부처럼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 경고의 의미. 여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요구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론의 압박 있을 수 있어요. 국회에서의 뭐 비판, 지적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전 그런 생각이에요. 이걸 이제 이른바 직위원 딜레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은 판사회의 등에서 그러니까 법관들이 추천해서 여기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직위원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 배제하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형태로 배제하는 게 되지만 특정 풀을 짜게 되는 거여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풀을 짜게 된다면 이게 이제 위헌이라고 공격받을 소지가 있어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격을 받을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판사에 따라서 그래 위헌 전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무조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고 어느 정도 풀을 짜면 그러면 위험성이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여보면 판결이 늦어지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래서 예규로 만든 거는 그 풀을 그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고 몇몇 재판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연관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재판부만 형사재판부를 16개 정도 만들어서 그중에 몇 개를 배제하고 제척하고 나머지 한 10여 개에서 전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으로 지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혹시 여기서도 직위원 재판부가 나올 우려가 있죠. 예. 근데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풀을 짜겠다고 하면 이건 위헌 소지가 생기는 거고 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그래서 3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윤석열 파면 때 헌재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믿고 기다리니까 헌재가 원래 뭐 기각이다 무슨 뭐 엄청난 말이 나왔지만 우리 상식대로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법원이 상식대로 갈 거다라고 보고해야 된다고. 만약 헌재 때 불안감이 있다고 해서 헌재 못 믿겠어. 그냥 우리가 가서 윤석열 잡아 끌어다가 우리가 가둬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헌성 있는 법을 갖고 국회에 많은 의석수를 갖고 사법부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직위원 판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탄핵을 하시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서 모욕감을 주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그런 방식은 옳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해도 여건이 조희대 꼼수다.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면은 꼼수고 이게 뭐예요? 누가 봐도 꼼수고 얄밉고 밉상이고 참 이거 정말 꿀밤한데 때리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데. 근데 그래서 장 소장님 말씀대로 네. 이게 경고성에 그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주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예요? 상정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 예규와 거의 준해서 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사법부를 대상으로 당파성을 너무 강조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직위원 같은 판사가 나올까봐 이 법을 만든다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파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재판 과정에서 절차가 좀 국민이 보기에도 우습게 진행되는 거가 하나. 재판 결과 제일 중요한 거. 재판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나올까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단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재판 진행을 할 만한 판사를 배제하자는 생각 자체가 위헌성이 다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얘기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결국 언제가 됐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기현 어떻게 막아요? 재판장에 대한 불신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부터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기 그건 때문에 인정해요. 예. 그래서 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그래 우리 뜻을 보여주겠어라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담 재판법이 통과되고 당연히 윤석열 측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그게 만약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지금 법원 내에서도 이건 위헌 소지도 만약 법대로 간다면 위헌 소지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법원은 어떤 당파성이나 정파성을 떠나서 절차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판사가 그냥 그 해당 재판부 판사가 그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어라고 하면 이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이게 경고성으로 그칠지 다음 주에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내년에 2월 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이보다 앞서서 1월 16일에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를 하겠다. 이제 재판장이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 측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명백한 불이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맞습니다. 네. 머릿속에는 지금 이거 지기현 재판부처럼 말랑말랑하게 하면 나 풀려나겠는데 다른 재판부도 그렇게 하겠지 했는데 저는 사법부의 판사들이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한 그 재판의 무게감을 이제 느끼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 저는 그게 주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나 1월 18일 구속 기한이 만기돼서 뭐 지기현 재판부에 일정을 하면 풀려나거든요. 다른 걸로 뭐 외환죄로 추가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발부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체포방해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1월 16일 그러니까 만료가 되기 전에 선고를 하는데 여기서 법정 구속이 되면 그런 염려를 부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도 지금 하는 거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 자체를 허투루 풀려나는 거 뭐 별거야? 풀려나도 안 풀려도 그건 재판장 마음이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국민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엄중함을 몰라요.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그냥 사법적인 체제 안에서 그냥 냅두자. 존중해주자. 뭐 그러면 그 풀려나는 게 대수롭지 않아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되면 네. 불행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걸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혼란이 있을까를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법 시스템을 넘어서는 그 시스템 안에서의 작동 원리를 넘어가는 어떤 네. 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무슨 재판 결과에 대한 예단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알겠습니다. 어떻게 막으시려고 자꾸 민주당도 그러세요?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이제 오죽.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죽 그 조희대 사법부가 오죽 할 일을 안 하고 맨날 사법부의 독립 얘기하면서 일을 안 하고 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상황까지 하는 이런 지경이 이르렀으니까 오죽하면 매를 들었겠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도 결국 선거라 보면 최소 40%는 민주당을 안 좋아하는 후보가 있잖아요. 지난 대선을 봐도 김문수 후보가 41%를 넘게 득표를 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생각이 같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재판을 막 하면서 중간에 뭘 끼고 직위원 빼는 법을 만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불복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준다는 걸 왜 생각 못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그 얘기는 이제 계속 공존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저는 마무리하시고. 불이타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얘기하면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불의타. 예. 아 이거 사시 보는 사람들이 맨날 얘기해요. 네. 엉뚱한 문제 나오면 불이타다 뭐. 아, 그렇군요. 그 얘기예요. 그렇구나. 전문 용어군요. 사실은 근처도 못 가봐서 근데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1심 선고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1월 16일 날 1심 나오잖아요. 18일 구속기한 만료인데. 예. 근데 이렇게 자꾸 불이타를 여러 번 반복하고 지난번에도 선고를 늦춰달라고 얘기해 보면 윤석열과 그의 일당에서는 정말로 1심에서 풀려날 걸로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야 이제 통계적으로 광의는 늘 존재하니까 그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일단 거기에 같이 얘기하는 지금
원내 2당 제1야당의 지도부들이 있다는 거 아. 이게 좀 한심하다. 저는 통계적으로 광인은 늘 존재한다고 봐요. 근데 극소수고 광인에게는 광인의 포션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예상보다 너무 일찍 나버려서 내가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변수에 없었는데 후보지에 없었는데 그게 갑자기 들어와서 너무 당황을 그렇죠. 했다. 그러니까 브리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분은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특수공무집행부가 1월 16일 날 하죠. 저는 뭐 일단 이건 무조건 구속이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미 일반 이적죄 무임기 예.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구속 연장 신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인영과 김용현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구속기간 끝날 때쯤 되면 일반 이적죄 재판부에서 그걸로 그냥 구속시킬 거예요 아마. 그래서 2중 3중에 안전장치가 있다. 네.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일은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군사법원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여기서는 주요 사령관들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물론 불법 계엄의 정당화는 되풀이를 했는데 이렇게 사과를 한 배경은 특별히 뭐가 있다고 해석하세요? 여기 군사법원이잖아요. 네. 단지 군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도 감안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진정성이 있냐? 그건 이제 본인 내심에 못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늦어도 너무 늦었고 표현도 그렇게 뭐 절절하거나 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어쨌든 뭐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사과다라고 보겠지만 그거로 얼마를 더 그걸 갚을 수가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군이라는 특수조직에서 명령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분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강제적인 상황.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불이익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한마디 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더 짙어지는 한 꼭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어쨌든 사과는 사과인데 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됐지 내란의 우두머리냐 막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혐의 차원에서 나를 왜 이렇게 단정 짓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됐다는 건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인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본인은 아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맞다고 주장할래요. 그럼 됩니다. 법원에서 맞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생일 겸 성탄 편지도 공개가 돼서 이게 화제가 좀 됐었는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반복했고요. 지금 뭐 내 자식 같다 청년들이 지금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자, 이런 문구들을 윤어게인한테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목적은 뭐예요? 참 질문이 참 힘들겠다 네. 대답하기.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걸 보고 정말 감동을 해서 역시 윤 전 대통령은 마음이 한결같다. 우리를 생각한다. 이렇게 느낄 분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우리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절박함으로 계엄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치고 네. 그런데 잘못된 방법이었다. 어.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그 뒤에 말은 제가 다 넘어가겠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 오히려 정반대 메시지는 계속 내잖아요. 내가 그럴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었고 그건 사실은 정당했다.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내가 왜 내란 우두머리냐?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발하고 방금 전에도 이 선거 왜 이렇게 빨리 나냐? 내란에 대한 판단이 안 나는데 이거 먼저 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의미가 뭐 내가 석방될 가능성 이거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법적으로 다투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걸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 내란죄 성립 요건 이걸 막 봐서 내가 현직 대통령인데 무슨 내란을 해. 이런 논리부터 시작을 해서 국토 참전을 했어? 내가 현직 대통령인데 이런 논리들.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진지하게 다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전히 아픈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 망상이 대부분 있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 망상 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건 병세라고 하죠. 망상증. 그러니까 본인이 현실 인식을 못하는 거고 이성적으로 현실과 본인의 생각 자체를 일치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했다고요?
돌 맞을 일이에요. 그거 아니, 말이 그래서- 됩니까? 그게 윤어게인 중에 뭐 청년들 뭐 서부지법 폭동했던 그 애들한테 던지는 얘기일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봐서 처참합니다. 12월 3일 날 국회 군대를 보낸 게 무슨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물려주는 그런 행위입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시련과 자들. 고난, 지금의 시련과 고난이 곧 조금 있으면 이제 빛날 것이다. 그 예. 말에서도 아니 뭐 병 주고 약 주냐 뭐 이런 얘기.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부부는 자녀가 없지만 예. 자녀가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귀신을 쫓겠다고 매일 굿하고 심하게 거의 뭐 정말 정신이 잃을 정도로 때려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매는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고 99명은 우리 아버지 미쳤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그 한 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이 아버지 고마워해 했을 때 윤은 이제 봐, 쟤 고맙대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광고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가 통일교 주제인데 넘어가기에 앞서서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면 그때 지각 출근 계속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비밀 통로 있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이 아예 공개가 됐어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추미애 의원이 뭐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좀 다른 측면 경호 차원도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대통령이잖아요. 지금은 대단히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대통령실이나 뭐 수방사 이렇게 만약 유사시 북한이랑 전쟁이 났어요. 그럼 정문 하나만 뚫어놓으면 당연히 타격 대상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좀 분산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세요? 청와대 근무해 보신 분은 제 말이 맞다는 걸 알죠. 근데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와 이게 용산으로 나왔을 때 상황이 다르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더 보안에 신경 쓰는 장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겸사겸사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논리를 구성해야 예. 실제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야 이거는 지각했을 때 몰래 들어가려고 만들자 이렇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를 세우다 보면 이 논리도 가능하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사시에 이 통로를 썼던 걸 본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늦게 오셨을 때 글로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산 전용도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이게 한 4억 정도 들어갔던데 예. 이게 대통령실 공사인데 대통령실 예산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수 없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죠. 대통령실 예산으로 쓰면 그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100번 양보해서요. 이게 안보 보안상의 문제라고 하면 출근 늦게 한 것도 그러면은 안보 보안상의 문제입니까? 동선이 뭐 드러날까봐 1시간 늦게 출근하고 가짜 출근하고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2층 본인의 집무실에 사우나 만든 것도 뭐 본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보면 이게 기본적인 공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역대 경호처에서 근무했던 30년을 근무했던 경호처 직원이 그래요. 자기가 많은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집무실에 사우나를 만든 사람 처음 봤다.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죠. 그리고 뭐 24시간 대통령은 깨 있습니다라고 당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요. 근데 24시간 깨어서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늦장 출근을 하고 그게 들킬까봐 비밀 통로를 만들고. 아유, 진짜 진짜 우리가 한심해도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씁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그렇죠? 보안의 그걸 막고 문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안의 문제라고 치기로는 얼마나 애쓰셨어 그걸 사실은. 막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임기가 준 것에 대해서 윤 대변인은 그러니까 저도 약간 고마움 이게- 있으시겠어요? 일주일마다 뭐가 자꾸 나오고 해서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막 그 통로 사진까지는 못 봤으니까 저도 이게 뭐 확인된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뭐 다 사실에 가까운 거니까 참 윤 드릴 말씀이 대변인님 없고. 그럼 여기 말 나온 김에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여기까지 실드 치는 건 진짜 가장 역대급이었다. 한 개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죠. 바이든 날리면 해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이미 앞에 거대한 계신 물결 속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박성태 없어요. 실장이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봐 주십시오. 네? 했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도 들리는데 이 말도 했어요. 맞아. 아 진짜요? 그렇게 하도 듣다 보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도 들려요. 또 어떻게 보면 하도 듣다 보면 이게 날리면 바이든만 하다 보면 헷갈려. 그래서 제 앞에 계신 박성태 실장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너무 집요하게 얘기해서 예. 제가 막 표정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나서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딱 유행어를 만들었죠. 네. 임 대변인은 미간으로 얘기하니까 미간만 보면 됩니다. 아, 표정으로 이야기를 한다. 네. 사실은 그때는 양심을 약간 접어두셨네요. 예. 아니 양심은 있는데 겉으로는 말을 못하니까 그치.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대변인 어떻게. 아니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 대변인은 어쩔 수 없어요. 극한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그랬습니다. 위로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교 수사가 지금 한창이고 그리고 어젯밤 늦게까지 전재수 전 장관 조사를 받고 나왔고요. 지금 3명은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고 전재수 전 장관이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가장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요. 특검을 가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연대하는 느낌이에요. 여권의 핵심 인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죠. 특검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어떤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을 때 권력을 눈치에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곳, 그건 특검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수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 그쪽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 야당이 하는 건데 저는 조금 좀 생각이 다른 게 일단은 좀 국수본 수사를 좀 지켜보고 거기서 좀 미진한 게 있어서 국민적인 여론이 야 이거 정말 민주당 나쁘다 당신들 이거 권력 잡더니 자기네들 거 감추는구나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야 특검이 특검이 출범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당이 뭐 여러 가지 합의를 본다고 해도 특검이 출범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국민의힘도 너무 좀 미진해요. 네. 특검에 목숨 걸 거면 진짜 뭐 다 단식 투쟁해야지 한 3시간씩 4시간씩 돌아가면서 천막농성 해가지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사를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워낙 이게 통일교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될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자체의 이 자금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정치권에서 돈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면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특검이 이 사건 자체를 직무유기했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냐 뭐 지금 이 의혹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묶어서 특검을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니다. 일단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거기가 미진하면 원래 특검을 가는 게 원래 취지지 않냐. 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이 어떤 여권의 핵심 인물이다라고 이제 말씀한 건 장관직을 이재명 정부에서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과의 어떤 범죄 혐의 내용은 2018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부산 지역의 해저터널 관련된 사안을 반대했던 의원으로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여권 핵심 관계자니까 전재수 의원을 타겟으로 해서 특검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이건 머리를 맞대고 가야 돼요. 이게 큰 축은 뭐냐면 권성동 의원에서 출발하긴 하는데 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여러 가지 작업을 받고 움직였다는 거. 그다음에 통일교의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거. 결국에는 특정 통일교가 대통령 후보를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고 그 이후에도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하려고 했던 큰 줄기가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다 담아서 그 중에 뭐 전재수 의원 등등 여야 정치인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는 손해볼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재 총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뭐랬죠? 윤석열 후보 선택하기 잘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면 작살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예. 참어머니의 성심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디에 더 그러면 타격감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나중에 추후에 네. 말씀한 대로 전재수 의원 건은 수사를 지켜보고 전체 틀 안에서 예. 한번 해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전재수 의원 건은 상당히 수사가 미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논란이 된 지 한 8일 만에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고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뭐 그 고려 때문이라고는 지금 정치자금법이냐 예. 뇌물이냐 그런 건데 제가 유의 깊게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박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재수 의원과 통일교를 연결시켜줬던 박모 목사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저 터널과 관련돼서 부산 쪽에서 상당히 로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한학저축제랑 연결시켜주려고 했던 또 다른 박모 씨.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언급을 하셨나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도 아무런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거 보면 좀 뭉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 소장님이 저희 정치인사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네.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 지금? 그것도 웃기고 네. 전재수 장관의 그 초기 비서관이었던 한 비서관이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전재수 장관이 과거에 뭐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폭로를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흉내만 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런 생각도 보세요? 좀 듭니다. 봐주려고 근데 하는 거 뭐 아니냐. 경찰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뭐 압수수색이나 뭐 조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만 그렇게 갖췄는지 실질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일단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오늘 여러 죄송합니다. 번 목이 메시네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메입니다. 제가. 그런데 저도 뭐 평론가 입장에서는 특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특검 가야 된다는 의견도 높고. 그 얘기 제가 잠깐 언급을 예. 하고 갈게요. 갤럽이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6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0%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지지층에서 더 특검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예, 저는 그 심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뭐 종교 그것도 이제 특정 약간 이단으로 평가받는 종교 통일교나 신천지 이런 쪽과 종교 유착이 됐다고 여든 야든 다 싫어. 이 기회에 특검이 다 털어내. 아마 이런 심리가 반영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데 여당 정치인이 어떤 의혹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특검가? 이것도 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주당에서 반박을 할 때 그 말도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 조사를 보고 근데 경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다. 네. 그러면 이건 바로 이재명 정부에도 되게 압박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은 제대로 된 권력 수사 이렇게 많이 못 해봤는데 네. 그 전담 수사팀이 이걸 이번에 입증하지 못하면 저는 당연히 특검 여론이 그 다음에 더 나오고 민주당이 못 막을 거다. 근데 일단은 저는 지켜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특검 얘기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맞아요. 100번 지당하죠. 근데 우리 정치 현실에서 거기서 그냥 끝내시죠.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특검 했던 역사가 너무 많이 반복이 돼서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을 뭐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직전에도 그랬잖아요. 뭐가 터지면 물론 뭐 사안이 같냐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특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시 여당 쪽에서는 이거 좀 보고 하자 뭐 이렇게 똑같은 논리였단 말이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그냥 아주 그냥 상시적으로 발동해야 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상설 특검도 만들었는데 그거는 또 빼놓고 그건 별로 이렇게 규모가 안 크니까요. 그래서 바로 특검 얘기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 룰처럼 돼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피할 수가 있겠느냐는 문제로 가야 되잖아요. 여론조사를 뭐 꼭 다 인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60이 넘어요. 그러면 의견 없다는 사람 빼면은 이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7, 8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특검 가는 것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거부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당이 지금 유례 없이 집권하고 의석수가 이렇게 많은 상태가 또 왔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야당일 때처럼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상한 얘기한다면서 요것만 특검하고 요거는 경찰 수사 보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또 평가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의 위치를 국민들은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걸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국민의힘이 지금 수세 몰렸던 여러 가지 특검 수사에서 빠져나오려고 물타기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정쟁에 들어오는 거. 하지만 본질적으로 통일교의 문제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여야가 한번 심도 깊게 다뤄야 될 축이 있어요. 유사 종교 집단이 정치농단을 한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권선동 의원과 지난 윤석열 정권의 핵심의 어떤 통일교의 역할이죠. 계속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몇 명의 처벌로 끝난다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럼 한국 정치하고 한국 사회는 병들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통일교 특검을 접근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도 받을 수 있지만 특정 뭐 전재수 의원이 이 정권의 장관이어서 2018년도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통일교 민주당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근본적으로 유사종교 집단이 정치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통일교 특검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냥 바로 반박이 돼서 뭐 입 네, 아픈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박하는 자리잖아요. 그 전재수 전 장관의 지금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지금 부산 시장 자리를 두고는 여론조사가 좀 재밌게 나온 게 있어서요. 이것은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3일부터 14일 동안 조사를 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적합도에 전재수 전 장관이 26.7%, 박형준 현 시장이 24.5%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인데 이게 부산 민심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에 이게 가장 큰 변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반영됐다고 보고 지금은 박빙으로 나오는데 이 조사가 ALS 조사입니다. 5.5% 응답률이기 때문에 ALS는 계속 응답률이 낮다 보니 고관여층이 하는 조사죠. 그거는 이제 전재수 의원에 대한 평가 이거는 국민의힘 나 죽어도 싫어. 또는 박형준 시장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 싫어. 근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보통 물론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낮지만 그래도 보통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고관여층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도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의혹이 계속 커지면 전재수 의원에게 몇 가지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책을 통일교에서 뭐 1,000만 원어치 사줬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전재수 의원은 불법적인 건 아니다. 불법적인 금품은 아니다는 취지로 전반적으로는 해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정황들이 조금씩 나오면 불리하죠. 기본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있으니까 전재수 의원이 또 대표적인 민주당의 부산 정치인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요것이 이제 계속 전재수 전 장관이 출마 의지를 강하게 지금 내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혹이 더 쌓이게 되면 출마할 수가 있을까? 또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딴 사람 없을까? 그러는 순간 상당히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지선 얘기가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지금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의기투합하는 분위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 이게 그냥 통일교 특검이라는 이 한 이슈에서만 뭔가 서로가 맞아 떨어져서 가는 건지 아니면 지선을 염두에 둔 어떤 연대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후자로 보이지는 않아요. 두 당이 같이 행보를 한다고 해서 지선에서 같이 뭐 후보를 뭐 단일하게 낸다든지 연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지금 보면은 특검 관련한 협상에서도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개혁신당은 의석 3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도해서 특검 구성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저희 당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빠지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연대까지 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는 섣부르다. 일단은 그거는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도록 하고요. 개혁신당은 이제 그 통일교 특검에서 자기들이 뭔가 그 청정 중립적인 지형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국민의힘 만나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자기 장사하려고 국민의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만나서 본인들 의석수 합해도 특검 통과 못 시킵니다. 근데 왜 하겠어요? 결국에는 존재감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뭔가 손을 잡으면서
보수 정당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포지션을 잡으려는 행위일 뿐이지 정말로 할 생각이 있었으면 조국 혁신당 찾아가야죠. 조국 혁신당 진보당 만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을 다 까면서 이거 우리가 주도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통일교 특검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장동혁 체제랑 손잡을 일은 없다고 봐요. 특검법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대를 한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논란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내세운 핵심 가치는 개혁 보수라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랑 손을 잡는 순간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체제 말고 다른 체제가 들어오면 모를까 손을 잡은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부산시장 이야기를 했고요. 서울시장도 살짝 보면 정원호 구청장이 여론조사에서도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양자 대결 조사에서 오차범위 박격차로 정원호 구청장이 현 오세훈 시장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또 나왔습니다. KPI 뉴스 의뢰로 리서치뷰가 12일에서 13일까지 진행한 조사인데요.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 양자 대결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45.2%, 오세훈 시장이 38.1% 이렇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더 눈에 띄는 부분이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4구에서도 정원호 구청장이 51.3, 오세훈 현 시장이 38.5%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는 그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별로 안 하던데요. 긴장 전혀 안 해? 네. 포기한 거예요? 분위기 전해주세요. 포기요? 아니 좀 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여론조사가 예.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예, 다른 여론조사 흐름과는 좀 다르다. 그렇게 좀 인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뭐 이거를 갖고 평가하기보다는 네. 이러한 여론조사 나오는 게 민주당이나 대통령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원호 구청장을 띄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와 정원호 일 잘한다. 이걸로 그냥 뜬 거 아니에요 지금. 효용성이 입증됐어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라든지 부울경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도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전 지역을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후보를 낙점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흐름도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뭐 충청도 메가시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강훈식 실장 뭐 거기 땅 샀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언급하는 거 보면 각 지역의 후보를 대통령이 참 법에 걸리지 않게 정리해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전 충남 그 통합 움직임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죠. 뭘 뭐 이제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건 정치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국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내심 부러운 것 같아요. 이게 그 성동구청장으로 굉장히 주변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고 아까 이런 조사에도 했지만 강남 4구에서조차도 높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념의 자치단체장보다는 일 잘하는 행정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 그다음에 충청하고 대전 통합로는 이게 정치적 의도가 걸렸다기보다는 본인이 추구하는 국정의 5국 3특에 대한 지방시대 균형 발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겠죠. 선거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봅니다. 실장님 전체 지금 분위기는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일단 어느 정도 추세를 맞춰서 간다라고 보고 정원호 구청장이 제일 부족한 건 저희가 한두 달 전에 얘기했을 때는 브랜드 인지도였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사실 언급한 다음에 의도적인 결과적인 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또 본인이 받아서 됐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위험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네, 육회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영주 민주당 전 부대변인,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함께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5분에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